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최상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정합니다. 설 연휴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따른 상대국들의 보복 조치에 대해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또 캐나다를 향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도발했습니다.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선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륙 전 불탄 에어부산 항공기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합동조사반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기상 입춘인 오늘 전국적으로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강력한 추위가 예보됐습니다. 이번 한파는 수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최 대행은 헌재에 결정을 내리기 전 변론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마지막 날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할 뿐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는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차례 변론 기일을 거쳐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여야 합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바로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추가 변론이 필요할지 논의를 거쳤는데 특별한 사전 변경이 없다면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과정에서 국회 의결이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 헌법학자 단체는 헌재는 구인 합의 체제가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을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보다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주말에도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민생 문제와 추경 편성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당정의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을 요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생의 진심이라면 여야정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무차별 예산 삭감에 나섰던 게 민주당이란 점을 상기시키며 악어의 눈물 대신 진정성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의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합니다. 여당의 이런 모습은 1분기의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 뒤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선회한 측면도 있는데 연일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전국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건데 이번 주 당정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민생을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야당을 탓하기 전에 정부 여당이 추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생을 위해선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포함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란 겁니다.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민생이 어려우니 추경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보자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로서 추경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주장하는 여당과의 이견으로 국회에 표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생 경제 행보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시작과 맞물려 추경 편성 등 민생 이슈를 선점하려는 여야의 공방은 한층 더 거세질 거로 전망됩니다. 결국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중도층 공략에 사활을 거는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식을 열고 회기를 시작합니다. 여야는 임시국회 기간 중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하며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등도 논의가 예상됩니다. 설 연휴 동안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번 주 재개됩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탄핵 법정에 서게 되는데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 등이 있었는지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비상계엄 직후 결정적인 진술을 했던 군과 국정원 관계자들이 증언대에 섭니다. 먼저 5차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출석합니다. 모두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직접 정치인 체포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전직 사령관 등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증인들은 형사재판 영향을 우려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섭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수석을 상대로 거대 야당 주도 국회의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 등 계엄의 주된 배경을 질의할 전망입니다. 추가 증인으로 채택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는 역시 계엄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이들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만큼 계엄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밝혔던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질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6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법정에서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기동대 등 경찰 3,100여 명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했고 특히 조 청장은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현장 보고에도 계엄 포고령을 따르라고 명령한 것으로 수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무장한 경찰력을 동원해 선관위를 봉쇄해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선관위 장악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이들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비상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장악 뒤 직접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취조하려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공판 준비 기일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 주가는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설 연휴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장 감식을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 지난 주말 부산 지역의 불순한 일기 상황을 피해 오늘 현장 감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감식에는 내부 공간 제약 등으로 인해 6명에서 7명 정도 인원을 투입해 객실에서 1차 수거, 분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항공기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을 고려해 탑재된 연료는 제거하지 않고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당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피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비행기 화재 때는 짐을 버리고 우선 몸만 탈출하고 특히 승무원들의 지시에 잘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당시 승객과 승무원 모두 비상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큰 인명피해 없이 타박상과 연기 흡입 등 7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탈출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는 일부 승객들의 말에 승무원들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문 열어야 돼, 문 열어야 돼서 그래서 내가 문을 열었거든요. 주위엔 승무원이 없었어요. 탈출하는 방송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승객들이 직접 문을 여는 경우 자칫 또 다른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이 열렸지만 대피용 슬라이드가 제대로 펴지지 않는다면 승객들이 비행기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슬라이드가 펼쳐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탈출 미끄럼틀과 같이 엔진에 빨려 들어갈 수 있고요. 엔진 뒷부분으로 내렸을 경우에는 엔진 후류에 의해 가지고 고압의 후류에 의해 가지고 날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 비상 탈출 시 선반에 있는 짐을 챙기는 것도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칫 다른 승객들이 대피하는 걸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짐은 포기하고 몸만 대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난 2019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로 41명이 숨졌는데 일부 승객이 수화물을 꺼내느라 통로를 막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캐리어 자체로도 슬라이드가 찢어지거나 다른 손상 입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뒷사람들은 못 내리죠, 그쪽으로. 전문가들은 또 승무원들은 승객을 모두 대피시킨 뒤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책임자들이라며 비상 상황 시 승무원들의 통제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황학동에 있는 옥탑방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또 경기도 고양에서는 도로로 뛰어든 멧돼지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서진 창문 너머로 온통 새까맣게 그을린 건물 내부가 보입니다. 바닥에는 시커먼 유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황학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옥탑방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옥탑방 안에선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근처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전쯤에는 제주 애월읍에 있는 펜션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펜션은 비어 있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2층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2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육중한 멧돼지 사체가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에서 멧돼지가 도로로 뛰어들어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확 뛰어들었어요. 마을 쪽으로 내려왔는데 큰 도로 차도 많이 다니는 길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다행히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 충격으로 차량 앞부분이 파손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그제 화재가 발생했던 서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에 남은 유물 8만 9천 점이 모두 이송될 예정입니다. 또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은 내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화재 당시 국립한글박물관에는 어린 정조가 숙모에게 쓴 편지 등 우리 문화재 8만 9천여 점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정문화재 26건, 250여 점은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송됐습니다. 중요한 유물들이 좀 있는데 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안전하게 지금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과 공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서 불에 탄 유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한글박물관은 최소한의 피해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유물도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전문가와 함께 소장품들을 이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9만 점에 이르는 유물을 모두 옮기는 데에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도 사고 수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는 화요일 오전에는 불이 난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합니다. 소방은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자르기 위해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화재로 건물 3층과 4층이 모두 불에 타 박물관 측은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었던 재개관 일정을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절기 입춘인 오늘부터 전국에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발령 지역은 경기도 연천, 파주, 포천과 강원도 태백, 철원, 화천, 그리고 강원 산간 지역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쪽 상공에서 영하 30도 안팎의 강한 한기가 내려오며 한파주의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25도 안팎에 머무는 매우 추운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절기 입춘인 오늘 서울도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내일과 모레는 영하 13도로 예상돼 한파특보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문을 연 관세 전쟁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관세로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안팎의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관세 부과 발효 직전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선전포고에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은 캐나다와 멕시코. 캐나다는 WTO 제소에 미국산 불매운동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I'm glad you mentioned the boycott because that is already happening across the country. Americans have to understand how hurt and frankly how furious Canadians are.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관세가 기껏 잡은 물가를 다시 올릴 거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조와 산업계는 관세 철회를 촉구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역사상 가장 멍청한 전쟁이라고 사설에 썼습니다. You campaigned on this wallet, but your tariffs will have more money come out of this wallet for so many goods and services.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관세 정책을 비판한 월스트리트저널을 향해 다른 나라가 미국에 씌우는 바가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보복 관세로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을 거라며 결과도 매우 멋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대해선 미국이 주는 보조금 없이 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라며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또 도발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지 시간 4일 시작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협상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관세 부과 발효 직전 협상이 타결될 여지가 있다며 만약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자 유럽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부당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유럽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EU가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EU 상품에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또 EU의 대미 무역 투자 관계는 세계 최대 규모로 많은 것이 걸렸다며 양측 모두 이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실용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협력하면서 유럽의 이익을 지켜내겠다는 게 EU의 기존 전략입니다. We will be pragmatic, but we will always stand by our principles. We will protect our interests.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서도 대미 협력 기조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hat I want to see is strong trading relations, and in the discussions that I've had with President Trump, that's what we have. Geht es darum, dass wir jetzt nicht die Welt aufteilen durch viele Zollbarrieren, sondern dass wir diesen Wahn und dass wir versuchen werden, gemeinsam mit der Perspektive der Zusammenarbeit und Kooperation die ökonomischen Beziehungen fortzusetzen.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미국산 제품 구매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 갈등을 피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타야니 외무장관은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함으로써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스 노트 유럽 중앙은행 정책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유로화가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관세 부과 시 유럽 각국의 보복 가능성이 있다며 무역 전쟁은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도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유럽 각국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통상 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며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2일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가 내린 97,75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더리움은 9.9% 내려 3,000달러 선을 내주며 2,979달러를 기록하는 등 주요 가상화폐 대부분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타당한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선고합니다. 앞서 국회는 전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초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다른 두 후보자만 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초대행이 임명을 진행하면 헌재는 4달 만에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되지만 기각되면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진행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 결정이 임박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재가 임명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야당은 헌정 파괴 시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하루 전 국민의힘은 만약 헌재가 임명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야당이나 헌재가 이를 뛰어넘어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보다 후보자 임명 문제를 먼저 처리하는 건 선택적 속도전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당내에선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사회주의 성향 정치 활동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불복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가르고 선동하는 제2의 내란 행위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합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여당 주장도 위헌과 직무유기를 부추기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은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 시각차가 극명한 만큼 헌재 결정 이후로도 정치권 파장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주말에도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민생 문제와 추경 편성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당정의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을 요구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생의 진심이라면 여야정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무차별 예산 삭감에 나섰던 게 민주당이란 점을 상기시키며 악어의 눈물 대신 진정성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의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합니다. 여당의 이런 모습은 1분기의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 뒤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선회한 측면도 있는데 연일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전국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건데 이번 주 당정협의회를 잇따라 열어 민생을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야당을 탓하기 전에 정부 여당이 추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생을 위해선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포함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란 겁니다.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민생이 어려우니 추경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보자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의 책임 주체로서 추경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주장하는 여당과의 이견으로 국회에 표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민생 경제 행보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시작과 맞물려 추경 편성 등 민생 이슈를 선점하려는 여야의 공방은 한층 더 거세질 거로 전망됩니다. 결국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중도층 공략에 사활을 거는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 2,000개를 제시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이 지난 2015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하고 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 회장과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회사 합병에는 경영권 승계만이 아닌 사업상 이유도 있었고 삼성바이오도 올바르게 회계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어 검찰의 불복으로 이어진 2라운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항소심에선 지난해 8월 나온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로 꼽힙니다. 당시 행정법원은 이 회장 1심과 달리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새로 제출된 증거 2,000개의 무게를 실을지 이 회장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설 연휴를 마친 지난 금요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쇼크로 우리 반도체주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장중 11% 급락했다가 9% 넘게 하락한 채 장을 마감한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월의 거래 첫날 개장 상황 YTN과 함께 살펴보시죠. 설 연휴 화재가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에 대한 현장 감식이 오늘 김해공항에서 진행됩니다. 폭발 위험성을 고려해 양쪽 날개에 있는 연료는 제거하지 않고 감식에 들어가는데요. 선반 속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합동조사반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과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11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한 달 전보다 0.4% 줄면서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특히 건설업 생산이 7개월째 마이너스로 통계 작성 이래로 최장기간 감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충격으로 내수 부진이 한층 심한 흐름을 고려하면 12월의 산업 생산은 더욱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늘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다만 대면 창구 대출은 한도 조정이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청년 도약계좌 2월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162만 명이 개설한 청년 도약계좌 5년 만기 시 연최대 9.54%의 일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 상품입니다. 설 연휴 김해공항에서 이륙전 화재로 불탄 에어부산 여객기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기내 선반에 있던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합동조사반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화재 엿새 만에 에어부산 여객기를 합동 감식합니다. 합동 감식 진행에 앞서 주목받은 점은 여객기에 실려 있는 항공유 16톤가량을 빼내느냐였습니다. 추가 화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 합동조사반은 항공유를 빼내지 않고 감식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유를 빼낼 때 생기는 유증기로 폭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합동조사반은 기체 안전 점검을 마쳐 현장 안전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감식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화재 원인 규명. 기내 선반에 있던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화재 원인으로 조심스럽게 꼽히고 있는 가운데 합동조사반은
화재 원인을 추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합동조사반은 감식을 마치면 확보해놓은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을 파악하는 경찰 수사는 합동 감식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덕유산 설천봉의 상징과도 같은 한식 건축물이죠. 상제루 쉼터가 한밤중 화재의 잿더미가 됐습니다. 전기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커지고 있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축물을 집어삼킵니다. 아무리 물을 뿌려도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무주 덕유산 설천봉에 있는 상제루 쉼터에 불이 난 건 새벽 0시 20분쯤. 제설팀장이 그 CC카메라로 상황을 종종 확인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 근처에 있던 그 직원분들한테 확인을 바로 지시를 했고요. 불은 쉼터를 다 삼키고 난 뒤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새벽에 난 불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쉼터 전체가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한식 목조 건물로 등반객의 단골 사진 촬영 장소였던 명소가 사라지자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당하죠. 설천하우스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 여기에 등산용품도 챙겨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여를 해가지고 방첩관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새벽에 불났다 하는 오면서 들었는데 황당해요, 정말로. 화재 현장이 해발 1,520m인데다 주변에 눈이 덮여 불을 끄기 쉽지 않았던 상황. 소방대원들은 스노모빌과 곤돌라를 타고 가까스로 현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어 리조트에 있는 제설기를 이용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방화 가능성은 없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화재가 발생하기 1시간 전부터 인기척이 없었다는 겁니다. CCTV를 보니까 서서히 화재가 발생을 해요. 네. 서서히 이제 화재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방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기름을 뿌리거나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이렇게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소방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운영 중단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 지역 특산품인 시래기 생산업체인데요. 똑같은 업체가 같은 농공단지 안에만 4곳이나 되지만 행정처분은 해당 업체에만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구 특산품인 시래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올해 초 양구군이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내린 후 수도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50%까지가 1월에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가장 바쁜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이유는 이렇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시래기를 삶고 배출하는 물은 폐수라는 겁니다. 업체는 정말 황당합니다. 시래기를 삶을 때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지난 4년간 문제없이 시래기를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첨가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농산물이 아닌 식료품으로 변화. 가공식품으로 변해서 저희는 어떤 것도 쓰지 않습니다. 처음 악취민원으로 점검을 나온 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측정 한 번 없이 폐수를 내보낸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게 업체 측 설명. 시래기 삶은 물이 폐수인지도 논란이지만 황당한 건 또 있습니다. 같은 농공단지 안에 똑같은 시래기 생산 업체가 3곳이 더 있는 겁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시래기를 삶고 있고 자체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춘 곳 역시 없습니다. 그렇게 악취가 날 정도의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시래기 삶은 냄새 그 정도지. 저희 그냥 쉽게 얘기해서 좀 미운 털 박히면 좀 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공단지를 벗어나면 생산 방식이 같은 시래기 업체가 지역에 10곳이 넘지만 군청은 해당 업체만 걸고 넘어졌습니다. 양구군 담당 부서는 업체 모두를 점검할 수는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본인이 불법을 했는데 남이 불법을 했다고 억울한 건 말이 안 돼. 예시를 들어서 죄송한데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왜 쟤는 사람을 죽였는데 10년만 처벌하고 나 5년만 받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어 다른 업체도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는 권한남용이며 지나친 기업 규제라며 상식과 법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그러니까 사는 상식적으로. 것과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불법이 있을 수 있어요. 설 대목을 놓친 업체는 막대한 피해와 함께 직원 급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현재 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절기 입춘인 오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현재 서울은 기온이 체감 영하 8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신경을 쓰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강원 산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 자세히 보면 서울은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1.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비는 오늘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는데요. 추위 속에 도로가 얼기 때문에 출근길 미끄럼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아침부터 강한 눈이 집중되며 모레까지 40cm가 넘게 쏟아지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에는 호남 지역에, 밤에는 충남 서해안으로도 눈이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눈이 그치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오전까지 충청 이남으로는 대기질이 탁하겠지만 오후부터는 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2도, 청주 영하 1도 등으로 종일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타당한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선고합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다른 두 후보자만 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 결정이 임박하면서 여야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재가 임명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헌정 파괴 시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하루 전, 국민의힘은 만약 헌재가 임명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야당이나 헌재가 이를 뛰어넘어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보다 후보자 임명 문제를 먼저 처리하는 건 선택적 속도전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당내에선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사회주의 성향 정치 활동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불복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가르고 선동하는 제2의 내란 행위를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합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여당 주장도 위헌과 직무유기를 부추기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은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 시각차가 극명한 만큼 헌재 결정 이후로도 정치권 파장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식을 열고 회기를 시작합니다. 여야는 임시국회 기간 중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하며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등도 논의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민생 문제를 협의하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자고 요구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명확한 입장부터 표명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대한민국도 과감한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서울 홍대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6세 당대표 당선의 기적과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세대교체의 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40대 국가 지도자가 된 존 F 케네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거론하며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커피를 비롯한 식음료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 급등에 고환율까지 겹쳐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정치가 불안한 틈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뒤 장을 보는 소비자들. 가격표를 보며 오른 물가를 체감합니다. 물가가 올라가지고 최대한 절약해서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식음료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원두 가격이 크게 오르며 커피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스타벅스와 풀바셋, 할리스는 커피 음료 가격을 일제히 200원에서 400원 올렸습니다. 원래는 4,000원이면 아메리카노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보통은 요즘에 5,000원 이상은 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1년 사이 80% 정도 올라 이미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커피업계는 고환율까지 맞물리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품목은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소스류부터 햄버거까지 다양한 식음료 품목에서 릴레이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으로 정부 장악력이 약해진 틈을 타 식음료 업계가 쉽게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타이밍을 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그러니까 물가 관리에 대한 좀 그립감이 약해지면서 지금 타이밍을 노려서 전반적인 가격 인상 같은 것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7년 1분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 품목의 상승률이 평균의 2배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수차례 유통업계 관계자를 불러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하며 물가 상승을 억제했지만 올해는 복잡한 정치 상황에다 환율까지 요동치면서 정부 개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해 원치 않게 일자리를 떠난 이른바 비자발적 실업자가 4년 만에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처음으로 250만 명을 넘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직장이 휴업, 폐업하거나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이른바 비자발적 퇴직자.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에만 137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했던 2020년 이후 비자발적 퇴직은 3년간 감소세였는데 4년 만에 다시 늘어난 겁니다. 전체 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에 육박해 10명 중 4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떠밀려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 여파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시간 취업자는 줄고 단시간 근로자는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50만 명을 넘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881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입니다. 반면 주 53시간 이상 일한 장시간 근로자는 2023년보다 10% 넘게 줄어들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한 데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노동처럼 새로운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전통적인 일자리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직자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해 크게 치솟았던 집값이 가을부터 주춤해지자 주택연금 가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담보로 잡고 안정적인 연금을 받자는 움직임인데 얼어붙은 경기와 맞물려서 수요가 더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요동치기 시작해 서울 아파트의 경우 한 주에 0.32%나 치고 올랐던 집값. 하지만 9월 이후 오름세가 누그러져 하향 국면으로 이어지자 집을 담보로 잡히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 800건대였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매월 큰 폭으로 커져 12월엔 1,500건을 넘었고 하고 있던 주택연금을 그만두는 중도 해지 건은 반대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잡힌 채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종신으로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인데 오른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담보로 설정해 안정적인 연금을 받자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향후 집값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가 지난해 가을 이후 연속 추락하고 있어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쓸 돈이 부족해진 상황도 주택연금을 더 찾게 하는 요인입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이렇다 할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이 주택연금을 통해서 생활자금을 융통하려는 생계형 가입자들이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정치적 불안 리스크까지 더해진 상황이어서 주택 매도 대신 주택연금을 찾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오후 6시 40분쯤 경남 통영시 연화도 남동쪽 3.7km 해상에서 7.9톤급 어선에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충북 제천시 천남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전 남편 B씨는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천지 예수구 유관단체가 지난 202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48억 원 규모의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약 700만 원만 취소하라고 선고해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대표의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는 적법한 수사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나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를 상대로 선친의 차명유산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50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사실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콘텐츠를 판별하기 위해 연구비 91억 원의 시스템 개발 사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한줄 뉴스였습니다.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산부인과 지원자는 단 한 명뿐이어서 필수 의료 분야가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로 빚어진 의정 갈등이 꼬박 1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도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사직전공의 9,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2.2%인 199명만 복귀 의향을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필수 의료 분야 지원자가 현저히 적다는 겁니다. 이번 모집에서 내과와 정형외과는 지원자가 20명을 넘겼습니다. 이어 신경외과와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가 10여 명씩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지원자는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인턴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전공의 2차 모집에서도 산부인과 지원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 부담 등으로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양성이 어려울 거란 우려가 눈으로 확인된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결혼 모집에는 입영유예 등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필수 의료 분야를 포함한 전문의 배출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우리나라 20, 30대 남성 2명 가운데 1명은 비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와 또 술, 담배를 하는 경우 비만일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외모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MZ세대. 하지만 실제로는 비만으로 인한 건강 문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향은 20대에서 30대 남성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9살에서 39살 사이의 젊은 성인 3,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 1,600여 명 가운데 45.4%가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20.5%인 여성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습니다. 문제는 비만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남성 10명 가운데 3명은 당뇨와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됐습니다. 역시 여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연구진은 낮은 교육과 소득 수준, 그리고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의 경우엔 과거 흡연 이력과 음주도 위험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여성은 주로 직업의 유무, 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월 3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취약계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산부 등 예비 부모와 아이를 키우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자녀가 다니게 될 어린이집과 보육 프로그램을 미리 둘러볼 수 있는 오픈데이를 오는 14일과 15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데이에 참여하고 싶은 부모는 오늘부터 7일까지 서울시 보육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0조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적 투자자 하워드 막스가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막스는 한국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혼란상과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금융시장 흐름을 읽어내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가치 투자로 200조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 중인 월가의 전설 하워드 막스.
지난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기업의 거품 붕괴를 예측한 통찰력은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막스는 한국의 혼란상이 오는 5월이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look at Korea in that regard, and we certainly don't have the slightest objection to investing in Korea. 미국의 전망이 더 불확실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개선할 잠재력이 있지만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 our country, also, I believe the outlook is more uncertain, and he considers things and will do things that other people haven't considered or haven't done. 막스는 주식 가격이 높아도 비이성적인 투자 행동은 없어 거품은 아니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해 투자 환경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크지 않아 금리는 올해 몇 차례 인하되겠지만 소폭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ed funds rate would be 3 to 3.5 at the end of the reduction process. I don't think we're going to get there this year. 특히 S&P 500 투자나 자산 보유에서 10년물 혹은 5년물 국채 투자로 갈아타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워드 막스 회장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본질적 가치가 없는 투기적 자산이라며 투자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휴전이 오늘로 16일째 접어들면서 2단계 협상이 본격화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르단 국왕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가 1년 넘게 하마스에 억류돼 있다가 휴전 협상이 발효되며 풀려난 이스라엘 여군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마스와의 휴전이 적용되지 않는 요르단강 서안에선 여전히 폭음과 함께 잿빛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주간 서안에서만 무장 세력 50여 명을 살해했다고 밝혔는데 휴전 중인 가자지구 중부에서도 차량이 검문소를 통과하지 않고 보행자만 지날 수 있는 도로를 주행했다며 표적 공습했습니다. 이렇듯 살얼음판 같은 휴전 1단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셈법이 더 복잡한 휴전 2단계 협상이 본격화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현지 시간 4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협의를 진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두 번째 임기 들어 처음으로 만나는 외국 지도자입니다. This meeting will deal with important issues, critical issues facing Israel and our region. A victory over Hamas, achieving the release of all our hostages, and dealing with the Iranian terror axis.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아직 안개 속이지만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자는 제안엔 아랍 국가 대부분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주 후보국으로 콕 집은 요르단과 이집트의 반대가 거셉니다. لدينا رؤية واضحة فيما يتعلق بإعادة الإعمار دون أن يؤدي ذلك إلى خروج أي مواطن من أرضه ولدينا رؤية واضحة في هذا الشأن.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고 정확히 일주일 뒤 역시 백악관으로 요르단 국왕을 초대해 관련 논의가 어떻게 흐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작전구역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해군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출동하는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기동성과 함께 적의 탄도미사일 요격과 보복 공격 능력까지 갖춰 바다 위에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파도를 가르며 기동 중인 정조대왕함에 경보가 발령됩니다. 대장, 대공, 황색경보 발령, 총원, 전투 배치! 동해상에 진입한 적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징후가 포착돼 전투 배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잠시 후 레이더에 부산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포착됐고 곧바로 요격 명령이 내려집니다.
3, 2, 1, 파이어! 수직 발사관에서 힘차게 날아오른 요격 미사일은 고도 수백 킬로미터에서 적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합니다. 3, 2, 1, 마크 인디아! 확인 결과 명중 판단. 30여 년 전부터 준비해온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에 맞춰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선봉에 나서 가상의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겁니다.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된 정조대왕함은 압도적인 크기에다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 요격 능력까지 갖춰 신의 방패로도 불립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통합소나 음향 탐지 장비 체계도 장착돼 기존 이지스함 대비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새롭게 돛을 올린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는 정조대왕함을 포함해 이지스 구축함 4척 등 구축함 10척과 군수지원함 4척이 우선 배치됐습니다. 동서남해를 담당하는 기존 123 함대와 달리 해군 제주기지를 모항으로 임무에 따라 어디에든 투입되고 원양 작전도 수행합니다. 특히 적미사일 탐지 거리가 길게는 1,800km에 달하고 미사일 요격은 물론 함대지, 함대공 공격 능력을 갖추면서 적 공격 탐지부터 보복까지를 일컫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이어지자 이달 방역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동절기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32건입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확진이 잇따르며 이달 산란계, 또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발생 위험 시군 27곳을 지정해 모레부터 21일까지 방역 상황을 특별 점검하고 농장 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